그날 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 아내는 집신 한 켤레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대감은 말했습니다. 이 발 도둑의 발이다. 저 여자의 손을 처음 잡았던 날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버려진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시는 기적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대감댁에서 머슴으로 산 지 9회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의 봄은 유난히 일렀어요. 보리는 키가 제대로 안 차고 밀은 이삭이 비었습니다. 여름 장마는 너무 길었고 가을 핵곡식은 반의 반도 안 됐지요. 흉년이었습니다. 대감댁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평소라면 곶감마다 쌀이 넘쳐야 할 시기인데 그 해는 달랐습니다. 최국간이 장부를 들고 사랑채를 오가는 횟수가 부쩍 늘었고 대감마님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최국간이 머슴들을 곶간 앞에 모아놓고 말했어요. 올해가 어떤 해냐? 임금님께서도 백성들 굶어 죽을까 걱정하시는 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댁 곶간 쌀이 자꾸 줄어든다. 장부와 안 맞는다 이 말이야. 머슴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곶간 쌀이 준다는 건 누군가 훔쳤다는 뜻이니까요. 만약에 말이다. 최국간이 우리를 한 명씩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에 누가 곡식을 훔치면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집안 뿌리까지 뽑아버릴 거다. 알아들었나? 예. 모두가 큰 소리로 대답했지만 목소리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9회 동안 단 하루도 게으름 피운 적 없고 남의 것 손댄 적 없는데 이런 의심을 받다니요. 하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머슴 신분의 말이 많으면 그게 곧 죄가 되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헛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석가래 사이로 달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누가 곡식을 훔쳤을까?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곶간 열쇠는 최국간이 차고 다니고 장부도 그만 쓰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쌀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쯤 지났을 때였어요. 대감 심부름으로 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지요. 지게 위엔 무명 두 필과 소금 한 말, 연 몇 조각이 실려 있었어요. 대감댁으로 가려면 개울을 건너야 했는데 그 옆 배수로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짐승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여자, 아니 처녀였어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얼굴이 보였는데 나이는 20살쯤 돼 보였습니다. 아가씨, 제가 소리쳤지만 처녀는 반응이 없었어요. 더 가까이 가서 어깨를 흔들자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말은 못했지만 눈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아니,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서늘했지요. 보통 사람들 눈은 이것저것 훑어보기 바쁜데 그 처녀의 눈은 한 곳에 오래 머물렀어요. 마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배고프시죠? 제가 지게에서 엿 한 조각을 꺼내 건넸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받아 먹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이 아렸어요. 저도 7살 때 부모를 여의고 이댁 저댁 밥 빌어먹으며 컸거든요.
저 처녀도 분명 어디선가 쫓겨나 여기까지 왔겠구나 싶었습니다. 일어서실 수 있어요? 손을 내밀었지만 처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며칠은 굶은 것 같았지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처녀를 업었습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그렇게 대감대까지 데려왔지요. 대문 앞에서 향단 노파를 만났습니다. 부엌 살림을 도맡은 분인데 40년을 이 집에서 일하신 분이었어요. 장돌아, 그게 뭐냐? 사람입니다. 배수로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향단 노파가 처녀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귀머거리구나. 눈빛만 봐도 알아. 어떻게 아세요? 눈이 너무 또렷하잖아.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 눈으로 세상을 듣는단다. 노파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대감님께 말씀드려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예. 이 처녀, 내가 거두거라. 어차피 내 헛간엔 빈 공간이 많잖아. 그렇게 저는 대감께 허락을 구했습니다. 대감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제가 책임지겠다고 하자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책임이다. 무슨 일이 생기면 너도 함께 쫓겨난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처녀는 제 헛간 한쪽에서 살게 됐습니다. 장작더미 옆에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처음 며칠은 죽만 먹였지요. 몸이 너무 약해서 밥을 못 먹을 것 같았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처녀가 처음으로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제가 죽그릇을 가져다 주자 두 손을 모아 고맙다는 표시를 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요. 향단 노파가 알려줬어요. 연실이래. 어디선가 들었던 이름 같다고 하더구나. 연실. 그렇게 제 곁에 한 사람이 더 생겼습니다. 연실은 일주일쯤 지나자 몸을 추스렸어요. 어느 날 아침 제가 일 나가려는데 연실이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느질하는 신용을 했어요. 바느질을 하고 싶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향단 노파에게 부탁해서 부엌에서 쓰다 남은 천 조각들을 모아줬어요. 연실은 그걸 받아들고는 하루 종일 바느질을 했습니다. 사흘 뒤 제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헛간 바닥에 깔린 건 이불이었습니다. 천 조각을 이어 붙여 만든 혼이불이었지요. 알록달록한 색이 보기 좋았어요. 연실아, 내가 만든 거야? 연실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잤어요. 9해 동안 헛간에서 지냈지만 이불다운 이불을 덮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연실의 손은 쉴 새가 없었어요. 부엌에서 나온 헌 지프로는 집신을 엮었습니다. 하나, 둘, 셋 일주일 만에 10켤레가 넘게 만들었지요. 저는 그걸 대감댁 머슴들에게 나눠줬어요. 처음엔 다들 못마땅해 했습니다. 귀머거리가 만든 신발을 누가 신어? 재수없게. 하지만 신어보니 달랐어요. 연실이 만든 집신은 발에 착 감겼고 오래 신어도 닳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오히려 머슴들이 먼저 찾아왔어요. 연실아, 집신 한 켤레만 더 만들어줘. 내 것도 부탁한다. 연실은 말없이 웃으며 신발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어요.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향단 노파가 헛간으로 찾아왔어요. 장돌아. 예, 노파님. 그 아이 말이다.
노파는 연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거지가 아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손을 봐라. 저렇게 일하는 손은 거지 손이 아니야. 어디선가 배운 사람이다. 노파의 말이 맞았어요. 연실의 바느질 솜씨는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배웠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연실 스스로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연실에게 물었어요. 연실아, 넌 어디서 왔어? 연실은 달빛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없는지 말하고 싶지 않은지 알 수 없었어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제가 어깨를 토닥이자 연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어요. 가을이 깊어질수록 최국간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곡간살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대감께서도 이상하게 여기셨지만 장부상으론 문제가 없었어요. 최국간이 적어 올리는 장부만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국간은 장돌이 부부를 유난히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특히 연실이 집신을 만들어 머슴들에게 나눠주는 걸 보고는 노골적으로 싫어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곡간 앞을 지나가는데 최곡간이 불렀어요. 장돌이, 이리 와봐. 예, 곡간님. 오늘 밤 등잔 지키기는 내가 해. 예, 오늘은 복돌이 차례인데요. 내가 바꾼다는데 뭐가 문제냐? 최곡간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더 말할 수 없었어요. 등잔 지키기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밤새 사랑채 등불이 꺼지지 않게 지켜야 했거든요. 기름을 계속 부어야 하고 졸면 안 됐지요. 그날 밤 저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등잔을 지켰습니다. 한밤중쯤 됐을 때였어요. 곡간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몰래 살펴봤더니 최곡간이었어요. 그는 곡간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한참 뒤에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지요. 이상하다. 한밤중에 곡간을 여는 이유가 뭘까?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곡간지기가 곡간을 드나드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다음 날부터 최곡간은 저에게 더 힘든 일만 시켰습니다. 장돌아, 소금 창고 뒤에 쌓인 자갈 치워라. 장돌아, 배수로 막힌 곳 다 뚫어놔. 장돌아, 이 땅콩 껍질 전부 까놔. 오늘 안에 하루 종일 일해도 모자랄 판이었어요. 밥 먹을 시간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금 날이었어요. 최곡간이 머슴들을 모아놓고 쌀을 나눠줬습니다. 다들 한 말씩 받는데 제 차례가 되자 딱 반만 줬어요. 왜 저만 반입니까? 내각시가 쌀을 먹잖아. 그거 뺀 거다. 하지만 연실이도 일을 하는데요. 집신도 만들고. 집신? 최곡간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일이냐? 놀이지, 놀이. 게다가 내각시는 귀가 먹었으니 굶어도 울지도 않겠구나. 주변 머슴들이 웃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질수록 더 당하는 게 머슴의 삶이니까요. 그날 밤 헛간으로 돌아왔을 때 연실이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화가 났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연실이 제 손을 잡고 천천히 풀어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숨겨뒀던 밤 몇 알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연실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작은 사람이, 귀도 안 들리는 사람이 저를 위해 밤을 아껴뒀다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연실이를 제대로 된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연실이 이미 무언가를 시작했다는 걸요. 연실은 말을 못했지만 눈은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그녀는 부엌 일을 도우러 가면서도 마당을 쓸면서도 늘 주변을 관찰했어요. 특히 최국간의 움직임을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실이 부엌 뒤 배수로에서 물을 길어오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마당 흙바닥에 발자국이 찍혀 있었는데 그 무늬가 특이했습니다. 집신 자국이 아니라 가죽신 자국이었거든요. 게다가 그 자국이 곳간으로 이어졌다가 대문 쪽으로 사라졌어요. 연실은 그 자국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무늬를 따라 그렸지요. 며칠 뒤 또 같은 무늬의 발자국이 생겼어요. 역시 곳간에서 대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발자국의 주인이 누구일까? 연실은 답을 알고 있었어요. 최곡간의 신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발자국이 항상 한밤중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실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집신을 만들 때 바닥 안쪽에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마당 흙을 묻혀서 발자국 무늬를 찍어냈지요. 겉으로 보면 그냥 집신이지만 뒤집어 보면 발자국 기록이 새겨진 신발이었어요. 하나, 둘, 셋 열흘 만에 같은 무늬의 발자국이 5번 찍혔습니다. 연실은 또 다른 걸 발견했어요. 곳간 옆에는 젓갈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그 항아리 입구에 소금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보통은 아무렇게나 흘러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연실의 눈엔 달랐어요. 항아리를 열 때마다 소금 자국이 다르게 생겼거든요. 마치 손가락이 뚜껑을 돌릴 때 생기는 무늬처럼요. 연실은 그 무늬도 기록했습니다. 종이에 그림을 그릴 순 없었지만 기름 종이에 소금을 묻혀 무늬를 떠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잔이었습니다. 사랑채 등잔은 밤새 켜져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등잔 종이를 보면 그 흐름 패턴이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고르게 타 있고 어떤 날은 한쪽만 심하게 그을려 있었지요. 연실은 깨달았어요. 누가 한밤중에 등잔을 끄고 다시 켰구나. 왜 그랬을까요? 어둠 속에서 뭔가를 하려고요. 그리고 그 뭔가는 곳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연실은 한 달 동안 이 3가지를 기록했어요. 발자국, 소금 자국, 그 흐름. 그리고 그것들이 나타나는 날짜를 세어봤습니다. 놀랍게도 모두 같은 주기였어요. 사흘에 한 번씩, 사흘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연실은 확신했습니다. 최곡간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요. 어느 날 저녁 연실은 향단 노파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집신 한 켤레를 뒤집어 보여줬습니다. 노파는 바닥에 찍힌 흙 무늬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발자국이구나? 연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 발자국이냐? 연실은 최곡간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그의 신발을 가리켰어요. 향단 노파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말이 없어서 약한 게 아니구나. 말이 없어서 오래 보는 것이다. 최곡간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연실이 자기를 자꾸 쳐다본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엌을 오가면서도 마당을 쓸면서도 연실의 눈은 늘 자기를 향해 있었지요. 저 귀머거리가 뭘 알았을까? 아니,
설마 알았을 리 없었어요.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계집이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최고가는 결심했어요. 장돌이 부부를 없애버려야겠다고요. 때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대감께서 며칠 뒤에 한양으로 떠나신다고 하셨거든요. 대감이 계시지 않을 때 뭔가 일을 벌이기 좋았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최고가는 장돌이에게 말했어요. 장돌아, 내일 새벽에 이웃 마을 최서방 댁에 다녀와라. 빌려준 농기구 받아와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꼭 새벽에 가야 한다. 알았지? 예. 장돌이는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을 때 집을 나섰어요. 최고가는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곳간에서 쌀 한 대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장돌이의 헛간으로 슬그머니 다가갔지요. 헛간 문을 밀자 연실이 놀란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최고가는 연실을 보며 비웃었어요. 귀머거리면서 눈치는 빠르네. 물론 연실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고간의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걸요. 최고간은 가져온 쌀 한 대를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하얀 쌀알들이 흙바닥에 흩어졌어요. 내일 아침 보자. 최고가는 그렇게 말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연실은 바닥에 쏟아진 쌀을 보며 몸을 떨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거든요. 누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고가는 머슴들을 모두 모아놨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둑이 나왔다. 헛간에서 곡식이 나왔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최고가는 장돌이의 헛간으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쌀이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흩어진 쌀알들이 모두의 눈에 띄었어요. 그때 장돌이가 심부름에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물어야지. 내 헛간에서 곡식이 나왔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어젯밤 여기 없었습니다. 그래, 없었지. 그러니 내각시가 훔쳤겠구나. 최고간이 연실을 가리켰습니다. 귀머거리라고 무시했더니 도둑질까지 하는구나.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어요. 연실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말을 못하니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감께서 사랑채에서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도둑을 잡았습니다. 대감마님. 최고간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장돌아, 이게 사실이냐? 아닙니다. 대감마님. 저는 정말 모릅니다. 증거가 있느냐? 저는. 장돌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가 없었거든요. 최고간이 웃었어요. 증거라면 저기 있지 않습니까? 쌀이 증거입니다. 대감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장돌아, 너를 믿고 싶구나. 하지만 증거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 내일 아침 이 집을 떠나거라. 대감마님. 장돌이는 무릎을 꿇었지만 대감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듯 했어요. 그날 밤 헛간에서 장돌이와 연실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돌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연실은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연실이 일어나더니 집신 한 켤레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신발을 장작더미 뒤에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장돌이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연실아,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연실은 대답 대신 장돌이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어요. 이 사람은 뭔가 알고 있다. 장돌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은 대감께서 한양에서 돌아오시는 날이었어요. 최국간은 그날 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곡간을 털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장돌이에게 누명을 씌웠으니 조금 더 가져가도 모를 거라 생각했지요. 한밤중이었습니다. 최국간은 상인 둘을 데려와 곡간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쌀자루 10개를 지게에 실었습니다. 조심해서 나가라. 소리 내지 말고.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복판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어요. 땅! 놋대야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그쪽을 봤어요. 연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큰 놋대야가 들려 있었고요. 저 귀머거리가 뭐 하는 거야? 상인 하나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연실은 말없이 등잔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사랑채 등잔을 툭 하고 껐습니다. 마당이 순식간에 캄캄해졌어요. 뭐야?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연실은 어둠 속에서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화로를 들고 마당으로 나와 없는 신용을 했습니다. 불이다. 불이야. 머슴들이 헛간에서 뛰쳐나왔어요. 부엌 사람들도 나왔고 향단 노파도 나왔습니다. 등불을 든 사람들이 마당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 불빛 아래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곡간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상인 둘이 지게에 쌀자루를 짊어진 채 서 있었어요. 최국간은 그 옆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지요. 이게 무슨... 머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곡간을 털고 있었던 거야? 최국간이? 향단 노파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대감마님을 모셔와라. 잠시 후 대감께서 급히 나오셨습니다. 상황을 보신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최국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저는... 최국간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연실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전현입니다. 저 귀머거리년이 시켰습니다. 뭐? 전현이 밤마다 곡간을 훔치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귀머거리인 척하면서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대감께서 연실을 보셨어요. 연실아, 내가 할 말이 있느냐? 연실은 말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었어요. 연실은 천천히 대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신고 있던 집신을 벗었어요. 하나, 둘. 그 집신을 마당 바닥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게 뭐야? 신발을 왜 벗어? 하지만 등불을 가까이 가져가자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집신 바닥에는 흙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흙이 아니었습니다. 발자국 무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대감께서 최국간을 보셨어요. 최국간, 신발을 벗어라. 예, 왜 제가 벗으라고 했다. 최국간은 어쩔 수 없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향단 노파가 그 신발을 가져와 연실의 집신 옆에 놓았어요. 그리고 비교했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신발 바닥의 무늬가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부분까지 똑같았지요. 이건... 대감께서 놀라셨어요. 이 발자국이 내 신발 자국이란 말이냐? 최국간은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젓갈 항아리 뚜껑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기름종이 하나도 가져왔어요. 뚜껑 안쪽에는 소금 자국이 있었어요. 손가락이 뚜껑을 돌릴 때 생긴 자국이었지요. 그리고 기름종이에는 그 자국과 똑같은 무늬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대감께서 물으셨어요. 향단 노파가 설명했습니다. 연실이가 기록한 겁니다. 대감마님. 항아리를 여는 사람의 손자국을요. 손자국? 예. 이 자국을 보면 젓갈 항아리를 열고 닫은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숨긴 물건을 꺼낸 겁니다. 대감께서 젓갈 항아리를 살펴보라 명했습니다. 머슴들이 항아리를 옮기자 그 뒤에서 작은 보따리가 나왔어요. 안에는 은자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저게 뭐야? 최곡간이 숨긴 돈이구나. 최곡간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어요. 서리 출신 하인이었습니다. 평소에 말수가 적고 겁이 많던 사람이었지요. 대감마님, 소인이 할 말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소인이 최곡간이 따로 장부를 적는 걸 봤습니다. 밤마다 촛불을 켜고 무언가 계산하던 걸 봤어요. 장부? 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대감께서 최곡간의 방을 뒤지라 명하셨습니다. 잠시 후 베개 속에서 작은 장부가 나왔어요. 그 장부에는 날짜와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쌀을 팔아넘긴 기록이었지요. 대감께서 그 장부를 펼쳐보시더니 연실이 가져온 기름종이를 비교하셨어요. 놀랍게도 날짜가 일치했습니다. 연실이 등잔 종이에 그 이름을 기록한 날과 장부에 적힌 거래 날짜가 똑같았어요. 이게 어떻게? 대감께서 연실을 보셨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기록했단 말이냐? 글도 못 쓰는 내가? 연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향단 노파가 말했어요. 저 아이는 글 대신 흔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발자국, 소금 자국, 그 이름 모두 증거였습니다. 대감께서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최곡간, 예. 너는 곡간을 훔친 것만이 아니다. 백성들의 겨울을 훔쳤다. 최곡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대감마님. 용서? 내가 훔친 곡식으로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대감께서는 최곡간을 포박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도리를 불렀어요. 장도라. 예, 대감마님. 내게 누명을 씌워 미안하다. 아닙니다, 대감마님. 너는 오늘부터 양민이다. 그리고 이 집과 논 5마지기를 내리겠다. 장도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머슴에서 양민이 되다니요. 하지만 연실은 다른 걸 원했습니다. 그녀는 대감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곡간 열쇠를 가리켰습니다. 뭘 원하는 거냐? 연실은 향단 노파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다시 곡간 열쇠를 가리켰습니다. 향단 노파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열쇠의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열쇠의 주인? 예. 곡간 열쇠를 제게 맡기고 장부 관리는 서리 하인에게 맡기라는 뜻입니다. 대감께서 웃으셨어요. 참으로 특이한 처녀로구나. 그날 밤 연실의 뜻대로 곡간 열쇠는 향단 노파에게, 장부는 서리 하인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어요. 저희 부부는 대감께서 내려주신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헛간보다는 훨씬 좋았지요. 논 5마지기도 받았어요. 이제 저는 양민이었습니다.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대감댁 머슴들의 대우가 좋아졌어요. 곡간 열쇠를 받은 향단 노파는 공정하게 곡식을 나눴고 장부를 맡은 서리 하인은 정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저는 연실이 다시 짚을 엮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집신이 아니었어요. 연실아, 그게 뭐야? 연실은 수줍게 웃으며 보여줬습니다. 아이 신발이었어요. 아주 작은 갓난아이가 신을 법한 신발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설마, 연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를 살짝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아이가 생긴 거였어요. 저는 연실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대감댁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대감께서 직접 술상을 내려주셨지요. 장돌아,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그런데 말이다. 대감께서 연실을 보시며 웃으셨어요. 내 아내는 정말 대단하구나. 글을 몰라도 말을 못해도 진실을 기록했으니 말이다. 그렇습니다, 대감마님. 앞으로도 잘 살 거라.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데려오너라. 내가 이름을 지어주마. 명심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부자가 된 날은 집문서를 받은 날이 아니었다. 저 여자의 손을 처음 잡은 날이었다. 연실의 손은 작았지만 그 손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말없는 처녀의 손끝이 탐욕스러운 악인을 무너뜨렸어요. 글 대신 흔적으로, 소리 대신 문의로 연실은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우리에게 봄을 가져다 줬습니다.